제 아버지는 졸음운전으로 죽었다고 기록된 택시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잠들지 않으셨다는 걸요. 깨끗하게 처리할게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블랙박스 속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택시기사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딸이 발견한 진실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오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024년 11월 서울 외곽도로에서 택시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3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 이철수 씨 62살이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브레이크 흔적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사고였죠. 하지만 그의 딸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11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졸음운전이라니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흘째 되던 날, 수지는 아버지의 택시를 정리하러 갔습니다. 뒷좌석에는 손님들이 두고 간 우산 하나, 조수석에는 아버지가 늘 드시던 캔커피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혹시 모를 단서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밤새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버지는 평소처럼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셨습니다. 오후 8시 강남역 근처에서 마지막 손님을 태웠습니다.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상은 오후 9시 10분을 마지막으로 끊겨 있었습니다. 사고 시각은 11시 40분이었는데 말입니다. 2시간 반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황급히 블랙박스 제조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메모리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복구 전문가에게 맡기면 일부는 살릴 수도 있다고요. 이틀 뒤 수지는 복구된 파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성 파일 하나가 살아났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 안의 소음, 그리고 낮고 날카로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좀 세워주세요. 급한 전화 좀 받아야 해서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차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응, 나야. 지금 택시 타고 가는 중이야. 걱정 마, 깨끗하게 처리할게.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아버지의 낮은 신음소리. 차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침묵. 수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지역 커뮤니티에 마지막 손님의 인상착의를 올렸습니다. 놀랍게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사람 지역 경찰서장 아들 아니에요? 저번에 술집에서 본 적 있는데. 또 다른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그 집 아들 사고 몇 번 쳤는데 다 무마됐다는 소문 있어요. 수지는 모니터를 노려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8시에 받은 메시지였습니다. 딸, 오늘은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약속은 지킨다. 아버지는 무슨 약속을 지키려 하셨던 걸까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몰던 택시들이 밤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진실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적지를,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녹음 파일 속 그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할게. 아무도 모를 거야. 이 한마디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버지의 택시 동료들을 찾아갔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한 기사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손님 하나하나 정성껏 모시는 걸로 유명했지. 한 기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철수 형이 좀 이상했어.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더라고. 누군가한테 전화도 자주 받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어떤 전화였는데요? 잘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들었어.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 목소리가 굉장히 단호하셨어. 수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요구를 거절하신 걸까요? 그게 죽음으로 이어진 걸까요? 수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돌려준 물품 중에 있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작동은 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확인하자 사고 일주일 전부터 낯선 번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하루에도 서너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수지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 목소리,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왜 전화하셨어요? 수지는 재빨리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손님이 사고 전부터 아버지에게 연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자주 가시던 세차장을 찾아갔습니다. 그곳 사장님도 아버지를 잘 아는 분이었습니다. 사장님, 우리 아버지 사고 나기 전에 여기 오셨나요?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날 오후에 오셨어. 택시 세차하러.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내가 물어봤지. 형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러시더라고.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한 손님이 자꾸 나를 지목해서 타. 뭔가 석연치 않아. 그러시면서 블랙박스 메모리를 여분으로 하나 더 끼워달라고 하시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백업용으로 하나 더 달아달라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블랙박스가 2개였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지. 하나는 원래 있던 거고 하나는 내가 그날 달아드린 거야. 근데 경찰이 가져간 건 앞에 있던 거 하나뿐이었을 텐데. 수지는 즉시 아버지의 택시가 보관된 정비소로 달려갔습니다. 파손된 택시는 아직 그대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전등을 들고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조수석 아래, 시트 밑, 글러브 박스 안.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운전석 뒤편 헤드레스트 뒷면에 작은 블랙박스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도 보험사도 발견하지 못한 2번째 블랙박스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곧바로 메모리 카드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버지는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외곽도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기 휴게소 좀 휴게소에 차를 세우자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른 차 한 대가 나란히 섰습니다.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또 다른 남자가 택시 남자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봉투처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번 거는 확실하게 VIP 보호 대상이니까 흔적 남기면 안 돼. 알아요. 깨끗하게 처리할게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VIP 보호 대상?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자가 다시 택시에 탔고 아버지는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하지만 여기서 좀 세워주세요. 차가 멈추자 남자는 뒷좌석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순간 아버지가 돌아보셨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상이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덮으려는 그들이 누구든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VIP 보호 대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아버지가 목숨을 잃어야 했는지. 수지는 노트북을 열고 그 보험회사 채용 공고를 검색했습니다. 아버지 사고를 담당한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마침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학력, 경력, 그리고 지원 동기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객의 아픔을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진짜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 회사 안에서 아버지의 사고를 은폐한 증거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수진이 아버지께 지킬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수진은 2주 뒤 그 보험회사로부터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수진은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성실하고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녀의 가슴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 첫 출근 날 수지는 교통사고 처리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를 처리한 바로 그 팀이었으니까요. 팀장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김 팀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며 친절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 씨, 우리 팀에 온 걸 환영합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까다로운 일이지만 보람도 크죠. 열심히 배워보세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들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안에 아버지의 파일도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성실하게 업무를 배웠습니다. 사고 접수, 현장 조사, 보상금 산정, 모든 과정을 꼼꼼히 익혔습니다. 동시에 틈틈이 사무실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CCTV 위치, 서류 보관실 위치, 그리고 팀장의 업무 패턴까지. 어느 날 저녁 수지는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 팀장도 회식 자리에 가고 없었습니다. 수지는 이때다 싶어 팀장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뒤적였습니다. 10월 사고건, 11월 사고건,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파일을 찾았습니다. 이철수 택시 단독사고 졸음운전 추정 종결. 파일을 펼치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처리 서류 사이에 이상한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쓴 짧은 문구였습니다. VIP 보호 대상 단기 종결 요망.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VIP 보호 대상. 블랙박스 영상에서 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수지는 황급히 휴대폰으로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파일을 제자리에 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인사팀 직원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우리 회사에 VIP 고객제도 같은 게 있나요? 인사팀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VIP 고객? 그런 건 없는데. 왜 그래요? 아, 아니에요. 그냥 다른 회사에는 있다길래 궁금해서요. 하지만 수지는 확신했습니다. VIP 보호 대상은 공식적인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회사 내부 전산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부여된 접근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틈틈이 시스템을 살폈고 마침내 공유 드라이브에서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폴더 이름은 스페셜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IT 담당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점심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고 업무 중 자연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저 공유 드라이브에 접근이 안 되는 폴더가 있던데요. 혹시 제 권한 문제인가요? IT 직원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건 경영진 전용 폴더예요. 팀장급 이상만 접근 가능해요. 건드리지 마세요. 수지는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그 폴더를 열어야 한다고. 일주일 뒤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김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컴퓨터가 로그인된 채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침착하게 팀장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공유 드라이브에 접속했습니다. 스페셜 케이스 폴더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엑셀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프로텍션 리스트였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이름, 직책, 관계, 사고 일자, 처리 방식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사고 날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이름을 보고 수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혁 영경찰서장 자녀 교통사고, 단독사고로 위장 즉시 종결. 그 아래에도 비슷한 케이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권력자의 자녀들이 일으킨 사고였고 전부 은폐되거나 축소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파일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 진행률이 느리게 올라갔습니다. 50%, 70%.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수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 팀장님. 그게. 김 팀장은 천천히 다가오며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아버지 이름이 이철수 씨죠?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여기 들어왔는지, 뭘 찾고 있는지. 그런데 말이죠. 그는 수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처럼 될 수도 있어요.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 법입니다. 수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딸, 오늘은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약속은 지킨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약속.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부당함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김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어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순간 USB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김 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수진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USB 내놔요. 그럼 없던 일로 해주지. 수지는 팔을 뿌리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사무실 문을 막아섰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 정말 이러실 건가요? 당신 아버지도 끝까지 버티다가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당신들이 죽인 거잖아요. 수진의 외침에 김 팀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죽였다니,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사후 처리만 했을 뿐이에요. 사고는 이미 일어난 일이었고, 우리는 복잡해질 일을 정리했을 뿐이죠. 정리요? 살인을 은폐한 게 정리라고요? 김 팀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실수하면 그걸 수습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이죠. 당신 아버지는 운이 나빴을 뿐이에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팀장은 재빨리 수진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며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내일 아침 제 방으로 와요. 우리 차분히 얘기합시다. 수진은 대답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USB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낼 수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곧바로 USB를 열었습니다. 파일이 온전히 복사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목록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0여 건의 사고가 기록되어 있었고 모두 권력자들의 자녀가 연루된 사건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심지어 살인까지 모두 깨끗하게 처리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자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고발할까요? 하지만 목록에는 경찰 고위직들의 이름도 여럿 있었습니다. 언론에 제보할까요? 하지만 익명 제보로는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수지는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이틀 뒤에 있을 회사 행사였습니다. 보험회사와 경찰청이 함께 주최하는 교통안전 세미나. 경찰 간부들과 보험업계 인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세미나 준비를 담당하는 동료에게 다가갔습니다. 선배, 제가 세미나 준비 도와드릴까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정리 같은 거요. 동료는 반가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 수지는 그날부터 세미나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행사장 배치, 영상 자료 준비, 음향 시스템 점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세미나 전날 밤 수지는 홀로 행사장에 남았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연결된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파일 사이에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숨겨두었습니다.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과 프로텍션 리스트 자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수진 씨죠? 당신이 가진 거
내일 세미나 전에 제출하세요. 그럼 당신도 당신 가족도 안전할 겁니다.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수진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일 이상한 짓 하면 후회할 겁니다. 당신 어머니 요양원 주소도 알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호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네, 지금 주무시고 계세요.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계속해야 할까요? 아니면 포기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지만 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문득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중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선생님께 말하지 못하고 집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 그 두려움은 평생 너를 따라다닐 거야. 하지만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면 그 순간은 무섭겠지만 나중에는 당당할 수 있어. 수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두려움 앞에서도 정직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살겠다고. 두려워도 진실을 말하겠다고. 세미나 당일 아침 수진은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USB 사본 여러 개와 변호사에게 맡긴 고발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언론과 검찰에 전달되도록 해두었습니다. 행사장에는 하나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고위직들, 보험회사 임원들, 지역 인사들, VIP석에는 박 서장도 보였습니다. 아들 박준혁의 죄를 덮어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팀장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수진 씨, 현명한 선택하셨죠? 수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에서 노트북 리모컨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이어지고 교통안전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무대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세미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교통과장이 무대에 올라 교통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2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이 지역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수진은 무대 옆 어두운 곳에 서서 손안의 리모컨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한 번만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게 끝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진 자신도 어쩌면 어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김 팀장이 수진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수진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당신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수진은 김 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교통과장의 연설이 끝나고 박 서장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단상으로 걸어가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덮어준 그 얼굴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교통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경찰과
보험업계가 손잡은 뜻깊은 자리입니다. 박 서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한 건의 교통사고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하면 그 두려움은 평생 너를 따라다닐 거야.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진은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박 서장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객석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밤길을 달리는 택시, 뒷좌석의 젊은 남자, 그리고 휴게소에서 만난 또 다른 남자가 건네는 봉투. 영상 속 대화가 행사장 스피커로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건은 확실하게 VIP 보호 대상이니까 흔적 남기면 안 돼. 알아요. 깨끗하게 처리할게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이 황급히 음향 담당 직원에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 시스템을 잠가 놓았던 것입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차 안에서 벌어진 폭행 장면, 택시가 가드레일로 밀려나는 순간, 그리고 도망가는 남자의 뒷모습, 스크린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로텍션 리스트가 나타났습니다. 이름들이 하나씩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박준혁, 정치인 A의 아들 B, 재벌 씨의 딸 D, 모두 권력자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이 저지른 사고가 어떻게 은폐되었는지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고 경찰 간부들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 서장은 마이크를 잡고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수진입니다. 석 달 전 이 도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택시기사 이철수의 딸입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보신 영상은 우리 아버지의 블랙박스에 남아있던 진실입니다. 아버지는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낸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아들에게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며 밤길을 달리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마지막 손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공정한 사고 처리라는 게 이런 건가요? 힘 있는 사람의 범죄는 덮어주고 평범한 사람의 억울함은 묻어버리는 게 정의인가요? 박 서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하지만 객석의 사람들은 이미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이 무대로 올라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호 요원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이미 경찰청 감사관들이 행사장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딸, 오늘은 늦을 것 같다. 하지만 약속은 지킨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약속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약속이었습니다.
수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행사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수진의 가슴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오자 한 남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도연이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수리 기사입니다. 수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블랙박스 수리 기사님이요?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철수 기사님의 오래된 동료였습니다. 15년 전 저도 택시를 몰았습니다. 철수 형님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죠.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싶어 블랙박스를 찾아봤습니다. 경찰이 가져간 것 말고 다른 블랙박스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형님은 워낙 조심스러운 분이셨으니까요. 도연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복원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당신이 오늘 공개한 영상보다 조금 더 뒤의 장면입니다. 아마 이걸 보시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있을까요? 수지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도연이 건네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화면은 어두웠습니다. 택시가 가드레일에 부딪힌 직후의 장면이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었고 앞유리에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피를 흘리면서도 무언가를 찾고 계셨습니다. 블랙박스였습니다. 수진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수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구나. 오늘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 하지만 너는 아빠가 한 약속을 꼭 기억해라.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힘든 일 있어도 옳지 않은 일에는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지.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아버지의 손이 블랙박스를 향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담겨 있어. 저 사람들이 없애려 할 거야. 하지만 아빠는 또 하나를 준비해뒀단다. 세차장 김 사장님이 알고 계실 거야. 수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위험을 예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2개의 블랙박스를 준비하셨던 거였습니다. 수진아, 절대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두려워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게 아빠가 너한테 남기는 마지막 가르침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 잘 모시고 아빠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영상이 끊겼습니다. 수지는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생각하셨습니다. 진실을 남기기 위해 딸이 올바르게 살기를 바라며 마지막 힘을 쓰셨습니다. 한참을 운 뒤 수지는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 씨, 영상 봤어요. 어떻게 이걸 찾으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씨, 사실 제게도 빚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택시를 몰 때 사고가 났었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죠.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철수 형님이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형님이 대신 운전하고 있었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면허 정지만 받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그 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으셨죠. 수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절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술을 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그만두고 블랙박스 수리 기사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형님께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형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고 차량을 몰래 조사했고 숨겨진 블랙박스를 찾아냈습니다. 수지는 고마움에 목이 메었습니다. 도연 씨,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 오늘 세미나에서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형님이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전화를 끊은 뒤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별 중 하나가 되어 수진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수진은 다시 도연을 만났습니다. 그는 오래된 가방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형님이 제게 맡기신 물건입니다. 사고 나기 이틀 전에 받았어요. 가방 안에는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노트를 내 딸 수진에게 전해주길 바랍니다. 이철수. 수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가 반복적으로 수진의 아버지를 지목해서 택시를 탔던 일, 이상한 제안을 받았던 일, 그리고 거절했던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또 그 남자가 탔다. 이번에는 이상한 제안을 했다. 누군가를 태우고 사고를 내달라는 것이었다. 거절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다. 10월 22일 협박 전화를 받았다. 가족을 건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두렵지만 굴복할 수 없다. 수진이가 아빠를 부끄러워하게 할 수는 없다. 11월 3일 오늘 블랙박스를 하나 더 달았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도연에게 이 노트도 맡겼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수지는 노트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위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옳지 않은 일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진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진에게.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겠지. 미안하구나. 아빠가 너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서. 하지만 아빠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빠는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 원칙을 지켰단다. 그게 아빠가 너한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생각해. 수진아,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부당할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일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지 마. 진실은 반드시 빛을 본다.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온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너는 강한 아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줄 아는 아이야. 그러니 이번에도 다시 일어서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렴. 아빠는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별이 되어서도 너를 지켜볼게. 사랑하는 아빠가. 수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생각하시고 진실을 남기기 위해 준비하셨으니까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세미나에서 공개된 영상과 자료를 토대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서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아들 박준혁은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보험회사 간부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햇살로 바뀌는 것처럼 수진의 삶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준혁은 살인죄로 기소되었고 박 서장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보험회사의 김 팀장을 비롯한 간부들도 모두 범죄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프로텍션 리스트에 있던 다른 사건들도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여 건의 사고가 다시 조사되었고 억울하게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뺑소니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음주운전 사고로 남편을 잃은 아내, 권력에 의해 진실이 묻혔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수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이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들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회 교통안전특별위원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 씨, 다음 주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교통사고 은폐 방지법을 만들기 위한 자리입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참석하겠습니다. 청문회 날 수지는 국회의사당에 섰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언론이 지켜보는 자리였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택시기사였습니다. 매일 밤 손님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권력자의 범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수지는 준비해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험회사와 경찰이 함께 만든 은폐 목록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수진의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1번 항목으로 보도되었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국회는 신속하게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 의무보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권 보장법, 그리고 권력형 사고 은폐 처벌 강화법. 수진의 아버지 이름을 딴 이철수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던 날 수진은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놓고 향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실로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같은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수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구나.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도영과 함께 아버지가 일하시던 택시 회사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동료 기사님들이 수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셨잖아. 그래, 우리도 철수 형님처럼 살아야지.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모시고 정직하게 일하는 거.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몰던 택시 앞에 섰습니다. 사고로 파손되었던 차는 완전히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사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이 차는 다시 운행할 수 있게 고쳤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다른 기사에게 배정할 수가 없더군요. 철수 씨의 차니까요. 사장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수진 씨가 이 차를 가지고 계시면 어떨까요? 아니면 기념으로 보관하거나. 수지는 택시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차. 아버지가 30년을 함께한 이 차. 아니에요, 사장님. 이 차는 다시 운행되어야 해요. 아버지라면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수지는 택시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자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차가 다시 거리를 달리며 손님들을 모셔야 해요. 그게 아버지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이 차에 작은 명판을 달아주세요. 정직한 기사 이철수를 기억하며라고요. 그리고 이 차를 모는 기사님도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일하는 분으로 해주세요. 사장님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모든 차에 그 명판을 달겠습니다. 철수 씨의 정신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도록요. 수지는 택시에서 내려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수십 대의 택시들 위로 노을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한 대의 택시가 시동을 걸며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등이 켜졌습니다.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수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달렸던 그 길, 정직하게, 성실하게, 당당하게 달렸던 그 길을 이제 다른 누군가가 이어서 달릴 것입니다. 또 한 대의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미등들이 하나씩 켜지며 밤거리로 향했습니다. 그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며 도시를 밝혔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별 중 하나가 되어 수진을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살게요. 두렵고 힘들어도 진실 앞에서 당당하게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봄바람이 수진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당당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 멀리 택시의 미등이 또 하나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어둠 속을 달리며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안전하게, 따뜻하게. 꽃길 하나에서 전해드린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닿으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꽃길을 피워냅니다.